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올해 1분기 성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974억 원을 기록해 14년 만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분의 조지아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14만 가구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올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1분기에서 1조 원을 넘지 못해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1분기 잠정 매출이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95.75%나 감소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14년 만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이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1조 1억 원, 매출액은 64조 2,0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뉴스프레임 시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반도체 부분에 이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반도체 사업부의 재고가 전년보다 76.6%나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재고가 10주 후반에서 최대 21주로 적정 수준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결국 재고 소진과 수요 회복이 동시에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 상승만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반전이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은 수요업체와 공급업체들 내에 쌓여있는 디램 재고 소진이 선행돼야 하고 감산을 진행했던 공장들의 재가동을 수요가 소화하는 절대적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 김로코 연구원도 상반기 고객사 재고 수준이 여전히 낮지 않고 서버 수요 강도도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고 감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반짝 회복되더라도 고객사의 재고가 다시 확대하는 내년 상반기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경고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우리 업체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여러모로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6% 증가한 6,33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잠정 매출액은 8조 7,4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4% 증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호실적에는 소형차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는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제품군 출하량이 늘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한 분기 만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8조 5,3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함께 오늘 LG전자의 실적도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죠. LG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900억 원으로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22.9%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장의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LG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4,974억 원을 기록해 14년 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습니다. LG전자는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 시장에서는 침체형 업황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 등으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1조 2,405억 원을 20.7%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20조 4,1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사실 뭐 LG에게는 아픈 부분이었지만 삼성에 비해서는 만년 2등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LG전자가 2009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한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 업황 악화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8% 급감한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20.7% 웃돌았는데요.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1곳에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한 1조 2,405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작년 1분기의 일시적인 특허 수익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수익성은 오히려 10에서 20% 강화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워룸 등을 선제 운영하며 사업 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업 성과로 가시화된 결과라고 LG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알아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제 삼성전자 방문은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됐을까요? 네, 추 장관이 이번 삼성전자 현장 방문을 하게 된 계기는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 장관은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피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오전 8시 30분께 평택 캠퍼스에 도착해 방명록에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확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남겼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K-칩스법이 통과를 했었죠. 지금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여 만에 추 장관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한 건데 반도체 산업을 국회에서 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추 부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은 K-칩스법이 국회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300조 원을 투자해서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이제 나서겠다라고 밝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 부총리가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발언이 오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 부총리는 디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 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폈는데요.
그는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300조 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오늘의 반도체 초격차가 뒤처질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첨단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은 물론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카멀라 해리스 미국의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일에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분 조지아주 달튼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14만 가구와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달튼시 위치한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1월 달튼 공장을 확장하고 인근 카터스빌의 또 다른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서밀 리즈 에너지 본사를 두게 되면서 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튼 공장에서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인주에 1.2 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달튼 공장에서 2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 역사상 지역사회에서 최대 규모 태양광 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을 주택 지붕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거나 아파트 거주자 등이 대규모로 갖춰진 공동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공동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임대인 등이 청정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 프로젝트가 연간 평균 1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화그룹에서 태양광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인물, 바로 김동관 부회장이죠. 이날 행사에 김동관 한화그룹의 부회장도 직접 참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한화큐셀의 성장은 청정에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도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 기자, 정 회장이 존 오소프 의원과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의 현안을 직접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포 의원은 전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정 회장과 식사하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건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설립되는 하머는 연간 전기차 30만 대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3개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생산됩니다. 2025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인데 오스포 의원은 2021년 방한 당시에도 정 회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조지아주 진출 한국 기업들이 현지의 고용, 투자를 증진시켜주고 있어 그를 비롯한 조지아주 기반 정치인들은 비교적 관련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스포 지원은 이에 앞서 박학규 삼성전자 최고 재무 책임자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연이어 만나 조지아주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을 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오스프 상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죠. 롯데 소식인데요. 롯데가 미래 핵심 사업 투자를 위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은 국내 4대 시중은행과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자, 신 기자,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롯데가 오늘 국내 4대 시중은행들과 5년간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미래 핵심 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2차 전지 소재, 수소 암모니아, 리사이클 탄소 저감,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사업 투자금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정근수 부회장과 우리은행 강신국 부문장, 하나은행 성영수 부행장 등이 참석합니다. 네, 앞으로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그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요? 네, 이번 협약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린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해 롯데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전략을 발표했을까요? 네, 롯데지주는 헬스인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뉴 라이프 플랫폼 등 네 가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미래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해 롯데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대 시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래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해 상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롯데그룹의 계열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계열사들도 함께 참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6개사가 참여합니다. 롯데지주는 헬스앤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등 플랫폼 4가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미래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화학그는 오늘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사업 규모도 100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30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메가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분 매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 쓱페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마일페이에 지금 지분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이 두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파트너십의 강화 방안을 놓고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실제로 지난 6일 신세계와 네이버는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매각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는 2021년 네이버와 2,500억 원 규모 지분을 맞교환했고 지마켓 인수 과정과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네이버가 막바지에 참여를 철회하며 지마켓은 신세계가 단독으로 인수했습니다. 쓱페이가 다른 기업과 손을 잡으면 현장 54개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사실상 나눠 가지고 있으며 최근 애플페이 진출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스마일페이와 SSG닷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쓱페이는 SSG닷컴과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의 유통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 스마일페이는 신세계가 인수한 지마켓 등에 사용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력이 있는 네이버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토스 등을 협상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랑 똑같은데 쓱페이는 SSG닷컴과 스타벅스 등 신세계 그룹 유통 채널에서 스마일페이는 신세계가 인수한 지마켓 등에서 각각 사용됩니다. 자, 신세계 측에서 이에 대해서 따로 뭐 입장을 발표한 게 있을까요?
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는 투자 유치와 지분 교환 등 다른 기업들과 협업 및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매각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현대무백스의 지분 전략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겼습니다. 신 기자, 최근에 사실 패소를 했었는데 주주 대표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갚아야 할 배상금을 주식으로 갚기로 했다고요. 네, 헌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백스 지분 전략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겼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백스 주식 2,475만 463주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취득을 한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백스 지분율은 53.1%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쉰들러 측의 법률 대리인이 밝혔는데 전날에 이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을 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집행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중문헌인데요.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 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승강기 업계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을 시도했었던 이 쉰들러가 강제 집행으로 현 회장 측의 주식 등을 신속하게 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지분 구도의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예측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백스 주식 2,475만 대물 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 성수금을 지급했고 법원에는 200억 원을 추가 공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아홉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신사 리셀 플랫폼이죠. 솔드아웃이 5월 1일부터 판매자에게도 1%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요? 네,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다음 달 1일부터 판매자에게도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무신사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리셀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육직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솔드아웃 측은 그동안 없던 판매료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5월 1일부터 수수료율을 1%로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구매 판매 과정에서 적립되던 포인트 혜택도 3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솔드아웃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구매 판매 시금액의 0.1% 비중으로 최대 500포인트까지 부여했던 적립 혜택도 역시 5월 1일부터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무신사 솔드아웃의 수수료가 인상이 되니까 이제 뒤이어서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이죠. 크림도 4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림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판매 구매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다가 4월부터는 판매자에게 3%, 구매자에게 4%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크림은 1년 새 9차례나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이처럼 솔드아웃과 크림이 연달아 수수료 올리는 배경으로는 리셀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가 꼽힙니다. 중고거래 서비스는 비용 지출이 큰 사업 중 하나로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책이 커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검수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 업체들은 상당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도 수수료 인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 리셀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용자 유인에 대한 저수수료 정책 대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업체들이 칼을 빼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엑스 등 해외 플랫폼 대비 수수료가 낮은 만큼 인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해 결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사 대비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올릴 여지가 충분히 남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은 리셀뿐 아니라 명품 플랫폼 등 버티컬 플랫폼의 공통적인 문제라며 초기 성장을 위해 출혈을 감수했다면 이제는 시장 규모를 이룬 상황에서 수익성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투자 유치가 활발하지 않아 앞으로도 수수료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